인간의 본성은 비교다. 정영훈. 인간의 본성은 비교다. 행복해지기 위해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오래된 충고는 그래서 실패다. 차라리 비교해라. 좀 극단적이긴 해도 단 한 가지라도 당신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그 한 가지 면에선 행복할 수 있다. 그걸 행복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 긍정적으로의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한히 부정의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단 하나의 행복을 느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교 상대가 없다면 수술로 15개의 스테이플러 철심이 몸에 박혀있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최소한 이 한 가지쯤에서는 낫지 않은가. 행복으로의 전환, 그 시발점은 이렇게 작은 것일 수 있다. 아무 죄 없이 죽었다. 아무 죄 없이 죽었다. 그날 병실에서 본 어느 짧은 외신 기자였다. 퓨마는 죄 없이 잡혀와서 동물원에 갇혀있다. 사육사가 그저 실수로 문을 열어놓은 탓에 밖으로 나왔고 멀리 가지도 않고 사육장 주위를 맴돌다가 마취총을 맞고 다시 도말, 결국엔 사살되었다. 평소 자폐 정세를 보였다는 말도 있다. 누구나 초원을 누비다 느닷없이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사육된다면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다. 명수의 본능도 지워졌을지 모른다. 확실한 건 그가 아무 죄도 없이 수영 생활을 기한 없이 했다는 것이다. 마취총을 맞기 직전 배수로에 웅크리고 있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푸른 하늘을 보고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행복해했을까?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 대해 복수를 꿈꿨을까? 아니면 반전 없는 운명이라 여기고 거저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고향 부모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운명 지은 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연애가 있다면 바람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한다. 공기로 태어나 모든 곳에 존재하기를, 혹은 존재하지 않기를. 세상을 살아갈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니까. 이제 이쪽 생의 족쇄에서 풀려났으니 마음 편히 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내가 아픈 것도 내 잘못이 아니든 너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안녕 푸마. 커피 오랜만이다. 커피 오랜만이다. 얼마 만에 마시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몸에 실밥. 아니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카페가 함께 있는 서점에 왔다. 책과 커피는 언제나 어울린다. 강배전된 커피공을 갈아 뜨거운 스팀으로 내린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어 마시는 아메리카노. 그 단순함이 그리웠다. 잃어버린 일상을 잠시나마 되찾았다. 소중함을 너무 감격스러웠다. 각성제 삼아 하루에 대여섯 번의 커피를 전타하듯 들이켰던 때와는 달랐다. 첫 모금. 다시 향을 맡고 색을 보고 거품까지 음미한다. 커피 거품을 자세히 보면 비눗방울 같은 무지개가 보인다. 거기에 터질 때 은은한 향기가 폭발한다. 혀끝에 닿자마자 온 감각신경이 집중된다. 마치 이성의 입술에 닿을 때 느껴지는 전기가 흐른다. 잔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일렁임이 노란 조명에 반사되면서 한적한 가을 바다에 저녁 노을이 그러한 것처럼 주위 풍경을 담아낸다. 고독한 미식가가 따로 없다. 두 모금째. 고소한 맛보다 장작 태운 맛으로 시작해 과일의 시큼함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을 좋아한다. 한 박사 신 한 개가 다시 불붙은 모닥불처럼 밀려온다. 덜 썩인 감동은 익숙한 편안함으로 변모한다. 따뜻해진다. 한낮의 커피는 또 다른 의미였다. 휴식이다가 소화제이다가 대화이기도 했다. 한때 담배의 연기로 숨겼던 한숨은 커피 한 모금으로도 감출 수 있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다. 한 모금 더 들이키니 호전몽에서 깨어나 현실 감각을 되찾는다. 카페인의 효과가 이런 거였지. 오늘 나가기로 한 조직 검사 결과가 일주일 더 미뤄졌다는 것이 다시 생각났다. 떼어낸 조직에 염색약을 칠했다고 했다. 특수 염색이라고 했다. 추가로 5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왔다. 그것이 더 나쁜 상황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저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기다리기만 하라고 한다. 커피 한 잔이 눈앞에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머그잔을 두 손 모아 들어보니 꼭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다.
구글에서 찾아본 턱수염색의 무서운 말은 잠시 잊기로 한다. 단순히 암 예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암인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간 단계라는 설명 말이다. 직선과 곡선으로 통증을 설명했다. 직선과 곡선으로 통증을 설명했다. 천생 문과생에게는 생소한 비유이자 설명법이었다. 아프세요? 네, 아직 아파요. 스테플러 철심을 뽑고 나서도 계속된 통증의 의사는 수술 통증이 줄어드는 방식을 제법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었다. 허공을 칠판 삼아 손가락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꺼내렸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이죠. 아픈 정도가 처음엔 급격하게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한 달 넘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거다.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고개는 끄덕여졌다. 눈을 감고 눈길을 걸어보면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실제 눈에 찍힌 발자국이 어지럽다. 앞으로 간다고 가지만 눈을 떠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걸어서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다. 나름 심포를 찍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집과 회사 두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던 자국만 남아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는 어느 스님의 책이 인기 있었던 이유도 알겠다. 나름 노력해 1년에 한두 번 떠났던 여행이 충분히 심포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사실 어느 순간 여행의 매력이 많이 줄어버렸다. 많이 간 것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 홀로 여행을 덜 가게 된 것이 원인인 듯하다. 홀로 특히 카파도키아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리며 파리의 어느 주점에서 와인을 마시며 사람 없는 독고의 뒷골목을 걸으며 언제나 화두는 자신이었다. 모퉁이를 돌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모호함이 매혹적이었다. 사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고민하고 사색하고 내면에 침잠했다. 그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던 것 같다. 함께하는 여행은 한마디로 일인 경우가 많았다. 안내자, 사진사 또는 신용카드가 되었다. 역할극을 해야 하는 여행에서 자신은 없었다. 삶의 큰 변곡점은 꼭 이렇게 아픈 것밖에 될 수 없었을까? 의지를 갖고 쉬고 멈추고 돌아볼 수는 없었을까? 당장 떠날 수 없으니 눈이라도 감아본다. 그럼 혼자가 된다. 수술한 곳이 아파서가 아니다. 다시 사춘기다. 감정이 이유 없이 방황을 잃고 헤맬 때를 사춘기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불러도 될 정도다. 병이라는 망치가 몸을 한 대 때렸는데 마음조차 흔들린다고 할까. 퇴원 후 주로 집에만 머물다 보니 계속 귀에 이어폰을 꽂게 된다. 온전하게 음악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감사하다. 듣다 보니 길고 사춘기 감성으로 돌아간다. 그 후에 나오는 노래도 그 감정의 연장선에 닿은 것만 귀에 앉는다.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면 단순해진다. 집중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걸 사랑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인연의 끈이 거기까지라고 운명 채워졌는데 마음의 방향이 계속 한 곳을 가리키면 비극은 시작된다. 사춘기 감성과 닿아 있는 기수 10cm의 곳 스토크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이 느껴졌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구를 도는 달처럼 태양을 도는 지구처럼 겉으로 오랫동안 그 거리입니다. 마주보고 있어도 언제나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운명을 거스리는 일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한 걸음 다가갑니다. 당신은 또 물렀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한 걸음 뒤로 갈 때는 그만큼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튕겨 나가버릴까?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물러날까봐 가슴 졸입니다. 거기 있어주세요. 달려갑니다. 항상 온 힘을 다해 평행세계가 있다면 거기서는 분명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만나리라 확신합니다. 여기서의 노력이 거기서는 달성되리라 꿈꿉니다. 시스포스가 바위를 절벽으로 밀어 올리는 심정으로 마음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 제발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존재해 주세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홀로 치병의 길을 간다. 일단 혼자다. 치병 방식을 정했다. 삶은 결국 혼자라는 것은 아프면 바로 깨닫게 된다.
외로움으로 치자면 병치레는 1등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 이기내리라고 마음먹는 편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싶은 욕망은 한쪽에서 고드름처럼 자라난다. 반대로 누군가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진다. 원초적 불행은 건널 수 없는 강 양쪽에 두 존재가 서 있기 때문이리라. 대화는 이해의 출발이다. 오해의 시작이기도 하다. 상호 이해의 길은 소통의 절대적 시간을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들여 오해의 폭과 양을 줄여나가면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섣부르게 말하는 것은 오만일 수 있다. 천일 넘게 이야기를 해도 손톱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처럼 빼기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차이는 남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말은 도박판에서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면서도 속에는 타짜의 거짓말에 가깝다. 100을 말하면 120을 알아채야 한다는 뜻이지 0을 말했어도 한 걸음도 상대에게 다가갈 수 없다. 어느 학자 소시로에 의하면 기포는 기회 앞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는데 한 사람은 타자 앞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타자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에서 출발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난제인 것도 여기서 출발한다. 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가페적인 사랑부터 어머니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인류애적인 사랑, 우중의 다른 모습으로서의 사랑 등 다양한 모습이 가능태로 떠오른다. 그런데 당신을 이라는 목적으로 쓰는 순간 타자가 확정되고 열정에 불타기 시작하며 애달파지고 간절해지고 아프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랑이 이해는 아니다. 이해 못해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나는 이라는 주어에는 는 이라는 대조 보조사의 특성에 불안을 맞는다. 주격 조사가 붙은 내가와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상대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3자가 등장하면 어떠한가? 그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어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소설을 길게 쓰고 싶으면 등장인물을 한 명씩 추가하면 된다고 한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원큐 84에서 아오마메와 덴고 두 명의 이야기로 끌고 나가다가 세근 앞뒤로 독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우시카와라는 한 명의 인물을 추가해 분량을 엄청나게 늘렸다. 서술 자체로도 문제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독백일 수도 고백일 수도 있다. 질문일 수도 있다. 상대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관계가 시작될 수도 끝나버릴 수도 있다. 동사는 그래서 무게가 있다. 다음 장면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말을 내뱉으면 말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스스로 행동한다. 일종의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거나 기도의 힘이라거나 자기 암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가슴속에 있을 때와는 다르다. 일단 독백으로 내뱉으면 각오가 될 수 있다. 상대에게 직접 말하면 바로 역사의 한 사건이 된다. 의심이 든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말해보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해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은 선언이고 이해한다는 말은 주장이다. 이해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구멍 뚫린 항아리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홀로 치병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음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이다. 무수의 뿔은 아니지만 이번 병은 일단 혼자 이겨내보기로 한다. 이해는 단계로 넘긴다. 너 왜 아프고 그러니? 너 왜 아프고 그러니? 국제전화가 왔다.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신 팔순이 다 된 아버지는 이 한 문장을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다. 아픈 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픈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라 불러도 좋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병과 실패는 당연히 겪는 일이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는다. 우린 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잊혀진다. 성공도 망각된다. 한바탕 울고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가 어렵지만 다시 걸으면 된다. 죽음 앞에는 성공한 삶도 실패한 삶도 없다. 살아온 삶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죽는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말자. 행복은 그 순간뿐이다. 행복이 수일 아니 몇 시간이라도 지속된다면 마약을 했거나 미쳤거나 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경계의 대상이다. 오히려 주의해야 한다. 오늘의 아픔도 같은 이유로 단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결코 운이 없거나 누군가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해질녘 노을은 구름이 있어도 없어도 찬란하다. 오늘 저녁처럼 말이다.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이 말을 직접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에 제주도로 도망갔다. 조제검사 결과나 보호자만 와서 들어도 된다고 했다. 겁쟁이였다. 직감에 둔감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조직 특수 염색이라는 것은 암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단계임이 다시 떠올랐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유미미술관을 보고 또 걸었다. 걷고 또 보았다. 자연을 해치지 않은 특유의 미로 같은 건축물 사이로 배나에 민감한 듯 구름은 모양을 이리저리 바꾸고 비를 뿌렸다가 맑은 하늘을 보여주었다. 벽이 이때 벽이 없고 창이 이때 창이 없는 듯한 다다오의 건축물 사이로 보이는 남색 빛에 섭지고 지는 바람이 부는 만큼의 파도를 내뱉고 있었다. 포말의 일렁임은 심장 소리와도 닮아 있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모였다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기념사진을 찍는 젊은 영혼들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맑아 보였다. 지인에게 아주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정반대의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현재 해변 쪽이었지만 위치상 한라산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름은 바나다였다. 주변에 밥집도 가게도 아무것도 없어 내게 필요한 고요함이 있는 곳이었다. 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길에 결국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를 도로변에 세웠다. 암이라는 말을 전하는 목소리에는 떨림보다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알아놓으라고 가능한 빨리 올라가게 놓으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빈 적이 없었지만 다시금 복잡해졌다. 암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혈압감의 일종의 림프종이라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기에 내심 다 끝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비는 여전히 오락가락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구름이 많이 걷히면서 가늘은 별빛이 하늘에 가득했다. 9월의 끝자락치고는 밤바람이 아주 차가웠다. 시인 박준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 떠올랐다.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오래 침묵했고 각오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 글쎄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의 협재의 전문이다. 시끌벅적한 파티 같은 것이 없는 게스트하우스였기에 가거든 현재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됐지만 마음속에 나는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아니 소리치고 있었다. 다 끝나기는커녕 제대로 다시 시작이라니. 그렇게 항생제가 듣지 않는 원인이 결국 암이라니. 그것도 피가, 림프가. 원인도 없고 조기 검진법도 없다는 급성 공격형 림프종 혈액감. 미만성 거대비세포 림프종. 이라는 긴 외계어가 최종 진단명이다. 제길. 죽기 좋은 날은 없다. 바로 서울로 소환됐다. 혈액종양학과 진료실을 찾았다. 새로운 주치의가 생겼다.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 림프질 밖에 몸에 전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시트를 다시 검토해보니 복부 대동맥 주변에 종양이 더 있습니다. 바로 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눈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장을 내겠습니다. PT, CT와 골수 검사로 더 전이된 곳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주치의는 빠르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잠깐, 내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가? 암이어도 수술을 제거하면 끝나는 것 아니었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시종. 진지한 표정의 주치의는 처음으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죄책감을 들어주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림프종의 원인을 알아낸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에 들어갔다. 림프종은 몸의 면역세포의 림프구가 암이 된 것이다. 크게 호지킨 림프종과 호지킨이 아닌 림프종적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시 B세포 계열과 T세포 계열로 구분한다. 호지킨은 림프종을 처음 발견한 영국인 의사의 이름이다.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는 비호지킨 림프종은 온몸에 나타나고 종양이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라고 씌워있다.
비호직계 림프종은 악성도에 따라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 림프종으로 나뉘는데 미만성그대 B세포 림프종은 중등급에 해당한다. 소포성 요포성 림프종은 저등급, NK, T세포 림프종과 버키림 림프종은 상대적으로 고등급에 속한다. 소포성 림프종은 1, 2기에는 치료 없이 관찰만 할 정도로 순한 암이지만 중등급부터는 적극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다시 대한암협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중등급 림프종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사망하나 제대로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생존기간이 연장되면서 절반의 환자는 장기 생존이 완치가 가능하다. 악성도가 높은 고등급 림프종은 급성 백혈병과 유사한 경과를 보이는데 적극적인 항암제 치료가 추천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읽으니 소름이 돋았다. 주치의의 말이 겁주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 기준으로 10대 암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부터는 더는 읽기 싫어졌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선언을 들은 것이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운 좋게 바로 입원실을 배정받았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이후의 검사는 일사치유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공포의 골수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뼈는 마취가 되지 않는다. 뼈는 마취가 되지 않는다. 뼈 깊은 곳까지 신경이 이어져 있지는 않으니 당연한 말인데 두려운 말이기도 했다. DLBCL 같은 공격형 림프종은 빠르게 온몸으로 번지는데 뼈는 물론 뇌까지 가리지 않는다. 골수에 침범하면 치료도 어렵고 예후가 나쁘다. 바로 골수 검사에 들어간다. 엉덩이와 척추 사이의 뼈에 구멍을 내서 검사한다. 먼저 검사실에 들어간 어떤 아저씨는 나올 때까지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들어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도 물었다. 많이 아픈가요?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취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뼈는 마취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서 입을 닫고 이를 악물었다. 바늘 들어갑니다. 반사적으로 눈물이 났다.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나, 둘, 셋, 넷. 골수 채취량을 떠나는 것 같았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아주 천천히 지속해서 끌어당기는 모래지요.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쪽입니다. 젠장 속으로 여기저로 나왔다. 다른 사람은 한 곳을 뚫는데 두 곳이라니 왜 그런지 물을 겨루도 없이 바로 바늘이 들어왔다. 하늘이 빙빙 돌고 최대한 참았지만 하는 신음이 역시 반사적으로 터져나왔다. 참을만 하셨어요? 네. 거짓말하는 게 다 보입니다. 크크. 이 의사는 아침부터 계속 골수 검사만 했음이 분명했다. 웃으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마음이 전해졌다. 뼈에 구멍이 뚫렸기에 지혜의 시간만 최소 2시간이다. 모래주머니를 깔고 누웠다. 다음날 아침 주치의인의 혜진. 골수 예비 검사에서 골수 증인은 안 보였어요. 하지만 최종 확정 결과는 3주 뒤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척수 검사와 척수 항암제를 투여하겠습니다. 골수 검사하느라 엉덩이 뼈에 구멍을 뚫었는데 또 척추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워낙 공격적인 암이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수 이전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골수 척수 침입은 치명적이거든요. 자세한 데다 설득되는 설명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고통이 예상돼 있다는 말에 힘이 쭉 빠졌다. 심지어 골수와 척수 검사 사이에 첫 항암 치료도 예정돼 있다. 항암도 해야 하고 그 부작용도 익히 듣고 와서 떨리는데 하나 더 추가되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역시 갈 길이 멀다. 제주의 날인 비가 그대로 서울병실까지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올해의 기록적인 무더위는 어디로 갔는지 쌀쌀한 가을이 이른 겨울을 예비하는 듯했다. 남은 해의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지겠지. 모두 함께 소멸해 가는 걸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영상 편집용으로 말하자면 화면이 겹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디졸브의 삶에서 천천히 검은 화면으로 끝나는 페이드 아웃으로 가는 느낌이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항암제가 몸으로 들어왔다. 처음은 언제나 두렵다. 그리고 결코 권할 수 없는 경험이다. 미만성 그대 B세포 림프종에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CHOP와 2세대 표적 항암제 R을 함께 쓴다. CHOP 항암요법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하이드로시독소로비신, 온코빈, 빈크리스틴 등 3가지 항암제와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을 사용한다. 여기에 표적 항암제인 리톡시맙을 더해 CHOP라 부른다. 리툭시맙은 암으로 변한 B세포에 발현돼 CD20 항원을 표적으로 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인 척게 맹륜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게 주요 특징인데 리툭시맘은 몸의 면역체계가 암으로 변한 B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의 분열 주기가 빠른 것을 이용해 방해함으로써 암세포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정상세포도 분열 주기가 빠르면 공격을 당하게 된다. 머리카락이나 위장간의 상피세포 등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탈모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도 타격을 입어 백혈구, 특히 호중구의 수치가 줄면서 폐렴 등 간염에 취약하게 된다. 리툭시맘은 정상 B세포도 공격하지만 B세포의 줄기세포는 CD20이 없어 치료 뒤 다시 건강한 B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을 때 홍조, 발진, 발력, 경직, 오화, 호흡곤란 등 가벼운 부작용과 기관지 경련, 심한 저혈압, 심장장애,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며 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에 키모포트라고 불리는 500원짜리 동즈만한 중심정맥관을 심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가슴에 문을 단 것이다. 키모포트를 심는 것도 수술이라면 수술이었다. 부부 마취만 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증은 느낄 수 없었지만 가슴에 피부가 썰리는 느낌과 혈관을 당기고 묶는 물리적 느낌은 그대로 느껴졌다. 키모포트 시술은 오전에 20분도 안 걸렸다. 오후에 바로 1차 항암이 시작되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전 해열제와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먹었다. 오른쪽 가슴 포트에 따끔한 통증과 함께 주사 바늘이 찔리고 이어 첫 번째 약물의 리투시맘이 혈관을 타고 들어왔다. 불과 5분도 안 돼 즉각적인 부작용이 시작되었다. 숨이 가빠졌다. 얼굴은 빨개졌다. 혈압은 떨어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나플라시스 즉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다. 쏟고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삐. 순간 정신을 잃었다. 아주 짧은 꿈을 꾸었다. 세상이 하얀 필터를 먹인 듯 뽀얗게 밝아졌다. 오래된 필름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대학 1학년 때 수업을 빼먹고 아침부터 학교 잔디밭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장면이 먼저 지나갔다. 봄날이었고 따뜻했다. 자유롭고 포근하고 행복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보냈던 여름밤의 불꽃놀이도 눈앞에 재현되었다. 런던 하이드파크의 거위도 등장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행복한 기억뿐이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다. 불과 몇 장면 지나가기도 전에 깨어났다. 간호사가 소리치고 있었고 레지던트는 아드레날린을 주사했다. 쇼크는 진정되었고 항암제 주입 속도는 거기서 더 늘어나지 못했다. 보통 2시간이면 맞는 리톡시맘 항암제를 주입 부작용 때문에 5시간에 걸쳐서 맞아야 했다. 4개의 항암 주사를 다 맞으니 오후 1시를 가리킨 시계가 밤 11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밤새 이어진 구토정제, 진경제, 진정제, 수면제까지 처방받아 몸에 넣었다. 첫 항암이라 더 두려웠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떨리지만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처음인 경우는 흔치 않다. 바로 다음날에 하기로 한 척수 항암제 투여는 몸 상태 등을 고려해 며칠 뒤로 미뤄졌다. 그 사이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암세포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타구니 쪽 종양은 수술로 제거되었기에 신장 뒤 대동맥 쪽에 전이된 암만 항암제로 크기로 줄여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주치의는 척수에 MTX, 메토트렉세이트 항암제를 투여하는 예방적 항암을 강조했다. 뇌나 척수 등 신경 개선이 위험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적응이 되는 걸까? 적응되지 않는 걸까? 토 일요일을 입원실 침대에서 뒹굴다 골수 검사 때 겪었던 모래지옥을 떠올리며 다시 롱카트에 실려 척수 항암을 위해 혈관 조영실로 갔다.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면 초음파로 척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먼저 검사용으로 척수를 조금 빼내고 다음으로 항암제를 척수에 넣는다. 골수 검사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척추에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만큼은 아무래도 불편했다. 검사 후 척수가 쇠서 뇌나 신경으로 흘러 들어가면 치명적인 두통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베개 없이 일자로 누워있는 게 오히려 힘들었다. 소변도 몸만 잠깐 돌로 통해 봐야 했다.
일주일간의 입은 내내 새벽 4시에는 어김없이 백혈구 수치 등을 재기 위해 피를 뽑았다. 키모포트에서 피가 잘 뽑히지 않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는 팔이 또 희생했다. 척수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 앞으로 추가로 5차례의 항암을 3주 간격을 받는다는 치료 계획이 세워졌다. 세분하고 PT, CT 등을 통해 중간 경과도 확인한다. 산다는 게 참 모질다. 그래도 치료약이 있고 치료받고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살 일만 남았다. 빚만 지고 산다. 꿈을 꾸는 몸도 싸웠을까? 꿈을 꾸는 몸도 싸웠을까? 한강 항암제 사이에서 말이다. 저녁 8시 병실에서 종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피로가 몰려와 쓰러지듯 하기 시작했다. 계속 때는 악몽, 조종사가 되어 시내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상한 나라에 가서 우주의 마부사의 도로시처럼 헤매기도 했다. 특이한 걸 롤플레잉 게임을 하듯 의지를 갖고 꿈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고쳐서 다시 꿈을 꿔갔다는 것. 그러기를 서너 시간 중간에 2-3번 깨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다. 투병 이후 이렇게 알아보기는 처음이다. 잠에서 꿈꾸면서 몸에 통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감기 때 늦게 몸살에 10배쯤은 되었다. 끙끙거렸다. 아예 잠과 꿈의 경계에서 깨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가위 눌린 듯 계속 짓눌렸다. 이미 육보처럼 말라 비틀어진 몸뚱이를 또 몽둥이로 구석구석 쉴 새 없이 때리는 것 같았다. 꿈에서 아픈 게 아니라 꿈을 꾸는 몸이 아팠다. 자증이 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 그러면서 터져나온 생각. 살아야지. 살아야겠다. 역시 처음이다. 암 선고를 받고 생의 의지를 강렬하게 느낀 것은 그래 살아야지. 그게 전부지. 그리고 울컥했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투병이요. 아직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억울하지 않다. 원망스럽지 않다. 그저 가족과 주변에 미안할 따름이다.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느껴진 초겨울의 하룻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시 잠 못 드는 새벽까지 빗방울 소리가 창을 연신 두드렸다. 결국 수면제를 추가로 요청했다.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한 달 사이에 응급실행 2번, 입원 3번, 수술 1번, 항암치료 1번. 한국에 갈 만큼이나 이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었다. 3주 뒤 2차 항암을 위해 또 입원한다. 이번 퇴원은 외출 혹은 외박이라도 해도 될 듯하다. 병원 안과 밖의 물리적 경계는 문 하나지만 심리적 의학적 두께는 베를린 상병, 만리장성이다. 햇빛도 들어왔다. 몸이 타버리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녀도 되는 걸까. 누가 신고하지 않을까. 거울을 아무리 봐도 적응되지 않는 낯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머리는 항암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밀었다. 일자 항암 직후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된다고 간호사가 말해주었다. 병원 지하에 이발소가 있다. 많은 수의 환자가 그곳에서 머리를 깎는다. 이발사는 무표정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요즘 택시 운전사가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이미 병원 이발소는 한참 전에 그 규칙이 정립된 듯하다. 한 올의 머리카락도 없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었다. 태어났을 때도 머리카락이 좀 있었다. 나중에 보니 빠지는 것은 머리카락만이 아니었다. 눈썹부터 콧들, 겨드랑이 털까지 온몸의 털이란 털은 다 빠지는 경험을 했다. 손톱도 빠질 수 있다는데 다행히 검은 줄만 갖고 빠지지는 않았다. 항암 후유증 중에 탈모는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한다. 구내염, 구역, 변비가 가장 힘들다. 그런데도 상실감은 머리카락이 가장 컸다. 암 환자라고 종이에 적어 머리에 붙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암 환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낙인이다. 그런데 회사는 암 환자의 날을 내치지 않았다. 회사의 배려는 100번, 1000번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일을 맡기는 힘들다. 재발 확률이 너무 높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CT상에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관해라고 한다. 관해를 5년간 유지하면 완치라고 부른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재발할 사람은 2년 이내에 다 재발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2년이 지나서 재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불안의 감옥 속에 갇혀서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사회적 낙인보다 개인적 불안이 더 힘든 이유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관에까지 길도 멀다. 치료될지 안 될지는 주치의도 나도 아무도 모른다. 신만이 알 것이다. 그때까지 견디고 살아내야 한다. 6개월의 생존을 선고받았기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당연함이 다르게 새롭게 보였다. 봄이 오면 민둥산에 다시 잔디가 나듯 머리카락이 돌아올까. 그리고 다시 일을
수 있게 될까? 비닐을 더욱 깊게 눌러쓰고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께서 귀국하셨다. 아버지께서 귀국하셨다. 당신께서는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나서는 겨울이면 추워서 소변보기가 불편해 따뜻한 곳을 필리핀에서 지내셨다. 아들 집에 오는 것은 아주 오래간만이었다. 처음 아들을 보고 짧은 머리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꽤 오랫동안. 거친 손은 따뜻했다. 얼마 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모르겠다. 미리 아버지에게 기뜸하셨던 어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보이셨다. 그래도 첫 항암을 끝내고 집에서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병실에서 만났으면 더 충격을 들었을 것 같다. 5번만 더 맞으면 돼요. 3주마다 영양제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밝게 설명했다. 골수, 검수나 척수, 항암 등 어려운 말과 5년 생존율이나 재발률 등 나쁜 가정은 아예 입을 닫았다. 무조건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 말씀 없다가 당신께서 제가 그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탄식하시기 전에 전혀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별다른 원인도 조기 검진법도 없고 사망자 기준으로 국내 10대 암이 나름 흔한 병이어서 치료제도 많다고 약간의 과장을 볼 때 설명드렸다. 혹시 재발해도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방법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기분 좋아라고 말한 거겠지 하고 말을 흐리셨다. 역시 자식이 나이 많은 부모 앞에서 아픈 건 큰 죄를 짓는 거였다. 부르자 효도를 못한 망정. 지구는 내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내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기는 심어야겠는데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 수랭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검은 겉옷도 억제할 수 없는 한숨도 눈에 흐르는 강물과 같은 눈물도 낙담한 얼굴 모습도 슬픔의 모든 형식과 자태와 외양도 나의 진심을 나타낼 수 없다. 햄릿이 대사 그대로의 상태다. 햄릿은 겉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했지만 그곳에 정작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도 읽어낼 수 없다. 암에 걸리고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사라졌다. 처음부터 다시 걸어야 한다.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저 책장 너머에서 바라본다면 뭐라고 말을 걸까? 술 덜 마시고 더 착하게 살라고 할까? 아니면 더 막 살라고 할까? 일은 그만하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로 돌아가라고 할까? 어떤 말을 하건 결국 그 말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쉬운 방편은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것이다. 실제로 투병하는 오늘도 내일도 그저 살던 대로 살 것만 같다. 비니 쓰고 마스크하고 밤손님처럼 나와보았다. 항암 후 열흘이 지나면 제법 기운을 차리게 된다. 백혈구 중 호중구의 수치는 21일 주기로 봤을 때 10일경의 체하를 찍었다가 점차 회복된다. 그래서 3주마다 항암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워낙 센 세포 독성 항암을 하고 있는지라 백혈구 생성 촉진제 누라스타그라신 등을 맞고 퇴원했다.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백혈구의 생성과 분할을 촉진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한강공원? 아니면 서점? 당장 이런 것에도 결정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형사 개프는 해리슨 포드 데커드 역에게 데커드의 꿈에 나왔던 유니콘을 집어주며 그도 복제품임을 암시했다. 안드로이드 저 리플리컨트인 쇼영 레이첼 역에 대해 개프는 그 여자 죽게 됐어 안 됐어 누구는 안 그러겠나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긴다. 결국 유니콘은 희망과 절망 어느 쪽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 유니콘이 되어 깨지 않는 꿈속에서 헤매고 싶다. 이 모든 게 그냥 꿈이고 싶다. 아니다. 더 강렬한 바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곧 흔적 없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흐르는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리플리컨트의 로그 아우의 로이역의 대사를 이제 살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구는 그리고 삶은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고? 생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만 우주전쟁이다. 미쳐가는 건가? 어지럽다. 삶에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뭐든 처음 경험하는 것은 어렵다. 항암제가 독하긴 하다. 하늘이 빙 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땅을 보면 꼬꾸라질 것 같은 게 이런 거구나. 소주 2병쯤 마신 상태라고나 할까. 거기에 마음도 어지럽다. 몸살을 계속 앓고 있는 느낌이다. 악몽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다. 지금도 이러한데 항암을 거듭할수록 힘들어진다고 한다. 그건 역시 그때 가서 겪어봐야 짐작할 수 있겠다. 24시간 내내 아픈 상황은 아니다. 항암 후 5시쯤 지나니 한 번 몰아친 아픔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은 작아지고 간격은 길어졌다. 그 사이 남는 시간에 뭘 할지 고민도 생겼다. 책을 읽어본다. 1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었다. 걸어본다. 20분 걷고 와서 2시간 내리쳤다. 짧아진 체력, 악몽은 친구. 이번에는 운전. 한 번은 꽤 오랜 시간 드라이브를 했는데 허리가 아파왔다. 휴대전화로 드라마 보기 집중력은 15분에 그쳤다. 여행, 며칠 뒤면 2차 항암이라 먼 여행은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감염 위험 때문에 간호사도 말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 것 같다. 오래 남은 나는 이상한 날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로 빠져버릴 뿐이다. 나쁜 암. 그렇다고 사람을 만날 용기는 안 난다. 일단 몸 앞뒤로 많은 구멍을 냈고 약이 약을 부른다고 항암에 이어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수많은 약을 몸에 넣다 보니 몸이 띵띵 부어있다. 빈크스틴이라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2주 뒤면 탈모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2주가 지나자 머리 잘라내 3-4mm 밖에 안 되는 머리카락에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자 후두둑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듯이 쏟아졌다. 눈썹도 빠지면서 눈을 찔르되 불편하다. 한마디로 못생겨졌다. 생각도 못생겨졌다. 이 아픔을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고 비우는 사람도 있겠지. 뭐 했다고 팀장식이나 하는 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인가보 엉보라고 고소해하는 이도 있겠지. 이렇게 못난 생각까지 든다. 억울한 기분은 말해 못하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훨씬 못된 사람들도 저리 뻔뻔하게 잘 사는데 왜 쓰러진 거야. 역시 나쁜 생각이 서물서물 기어나온다. 그저 미천한 생명이라 어쩔 수 없는 건가. 멍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올라오고 가족과 응원해주는 동료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까지 들고 울컥해졌다. 힘이 빠졌다가 아주 난리다. 머리가 어지러운 게 약 때문인지 이런 하염없는 잡는 때문인지 헷갈리기까지 하다. 다 미웠다가 다 사랑스럽다가 미쳐가는 건가. 사람을 찾게 됐다. 정확하게는 사람 소식이다. 인터넷 카페부터 블로그까지 왜 한우라는 말이 생겼는지 이해가 간다. 아픔을 나눈다 라는 말도 마음으로 느껴진다.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의사는 멀다.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힘이 된다. 같은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무게도 남다르고 전해지는 마음도 깊다. 조혈 모세도 이식을 마쳤지만 재발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포기하려 한 60대는 자식들의 힘과 의지의 기운을 얻어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했다고 한다. 치료 중에 감염 등 합병증으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항생제 투여만 하는 분도 있고 혈소 반등이 부족하지만 헌혈이 충분치 않아 제때 투여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 등 한마디로 좋지 않은 거리의 환자 수만큼 끝도 없다.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에도 마지막 손을 내밀어보는 간절함이 가득하다. 빈 우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이다. 벽은 높고 미끄러웠기에 올라가기 어렵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우물은 언제나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이곳은 아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사무엘 베크터의 희곡 고도를 기다림에 에스트라곤과 같은 신세다. 거기에서 꼬마가 언제나 하는 말 고도 씨는 내일 꼭 오신댔어요. 진짜예요. 그래 내일은 오겠지. 운명의 씨는 언제나 내일이다. 관해 판정을 받아도 재발이 너무 잦은 림프종의 특성상 홀가분하게 틀고 나오는 분들은 이 혈액감 계열에는 없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만큼은 언제나 확률적인 불안함에 떨고 있다. 각각의 사연 하나하나가 모두 한 생명의 삶과 죽음에 닿아있다. 영화의 대사처럼 죽기 좋은 날은 실제로는 없다. 그런데도 포기하는 글을 잃은 적은 없다. 생의 의지를 가진 이들은 말과 글을 놓지 않는다. 표현한다. 살고 싶다고, 살아야 한다고, 이게 낼 거라고, 함께 그렇게 하자고 말이다. 완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블랙홀에서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나오겠지.
언젠가는 입구가 있다면 출구도 있을 테니까. 그게 미로의 규칙이니까. 믿는 종교는 없다. 그러나 신의 존재는 믿는다. 집안의 종교는 불교. 그런데도 6살 때인가 크리스마스 점에 광진구 중국동에 있는 성당에 청각이 되었다. 과자와 사탕을 준다고 해서 갔던 것 같다. 자주는 아니지만 얼굴을 비추다 보니 신부님이 크리스마스 연극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얼떨결에 아기 예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동방박사 중 1인을 맡다. 별 대사 없이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난다. 그 뒤로 몇 번 더 성당에 갔지만 신자까지는 되지 못했다. 재수할 때 당시 중림동에 자리한 종로 하모 맞은편에 유수 깊은 약현 성당이 있었다. 마음이 허할 때 가끔 들림에 따뜻했다. 술 마시고도 몇 번 갔다. 꽃피는 계절엔 사진도 찍으러 갔다. 논산 훈련소에서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다. 초코파이는 교회에서만 주었고 성당에서는 다른 과자를 주었기에 주저없이 교회를 선택했다. 침례교회에 있는데 수영장에서 온몸을 담그는 침례식도 받았다. 나름 세례도 받았으니 천국 가는 표 한 장을 얻은 셈이다. 행군할 때는 처음으로 기도도 해보았다. 다리를 접질러서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퉁퉁 부은 다리로 20km를 끝까지 걸었다. 얼마 전 실로 오랜만에 다시 성당에 갔다. 입원한 병원이 천주교 계열이어서 1층에 성당이 있었다. 오후 4시 미사가 있다는 병원 내 안내방송을 듣고 링거리대를 끌고 가보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전부인 교회당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링거를 달고 온 환자에게는 해당 좌우측에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마치 교회를 지키는 창을 든 기사 같은 그림이 연출되었다. 모든 말씀은 치유와 연결되었다. 혈액암 환자나 먹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하기에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히 물었다. 30분 남짓한 시간 신부님의 첫 기도 때부터 커져 눈을 감고만 있었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 올라왔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죄인이 된 듯 마음이 무너졌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에 목이 맸다. 얼마 전에는 부산에 있는 용궁사에 가서 치유를 빌었다. 점도 봐보았다. 암에 걸렸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명할 사주는 아니라고 했다. 병으로 면죄부를 받아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말도 인상적이었다. 번잡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성당 가절은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었다. 비신자에게도 충분히 열려 있었다.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녀오니 한결 편안해졌다. 경계에 서 있다. 몸의 병이 불러온 양극성 장애가 슬픔과 기쁨, 천국과 지옥, 삶과 죽음, 일상과 병상, 자유와 구소, 뭔가 분명한 극단 사이에서 얇은 교지파 위에 있는 듯하다. 칼날 위를 걷는 것,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을까? 담벼락 같은 것 말이다. 두 건물 사이라면 틈이라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두 건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공간인 틈. 난 그 틈에서 살고 있나? 삶과 죽음이 별개의 건물이라면 그 사이에 틈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삶과 죽음이 그냥 붙어 있어 중간에 틈은 없는 것일까? 죽음이 현재 삶의 영역을 너무 침범했기에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는지 헷갈린다. 이 둘은 겹쳐 있는 것일까? 겹쳐져 존재 가능한 대상인가? 삶과 죽음은 이질적인 것인데 매일 죽음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살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 존재의 추가 삶과 죽음 사이로 왕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화학적 항암을 세 차례 겪으면서 점점 체력이 떨어졌다. 항암제를 씻어내고 산성화되는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액을 많이 맞고 스테로이드까지 다량으로 투여받으니 몸이 계속 부으며 몸무게도 10kg가량 늘었다. 악액지, 즉 몸에서 모든 영양소를 암이 가로채 근육이 빠지며 몸이 말라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첫 항암 때 리툭십만 부작용을 겪게 이후로도 느린 속도로 항암이 계속되었다. 오전에 피와 소변 검사 엑스레이를 찍고 난 12시 반에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열제를 먹고 항히스타민제를 맞는다. 1시부터 첫 번째 항암제를 5시간 동안 맞고 두 번째 항암제는 2시간, 심장보호제 30분, 마지막으로 연이어 세 번째와 네 번째 항암제를 30분씩 맞는다. 사이사이에 약이 섞이지 않도록 식임수로 간을 씻어내는 작업도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밤 10시 반쯤 끝난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혈압, 열, 산소 포화도 등 부작용을 점검한다. 항암제가 유발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자 자야 하는 나날이다. 항암 치료 다음날은 종일 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픈 데다 몽롱하고 메스꺼리는 상태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혈액과 소변 검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척수 항암제 투입과 동시에 척수액 검사를 한다. 이번에는 척추에 꽂는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지 여러 번 흡입하는 바람에 마취했음에도 바늘의 움직임을 짜증나는 아픔과 더불어 세밀하게 느꼈다. 그리고 모래 베개로 허리를 받치고 2시간 동안 누워서 베개를 빼고 또 2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안정을 취했다. 다행히 아직 척수액이 새어나와 생기는 극심한 두통은 나타나지 않았다. 4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다리가 당기면서 아팠다. 역시 척수 항암 치료 때 신경을 건드렸던 것 같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30분 정도 더 누워 있으라고 했다. 역시 시간 이야기였다. 좀 자고 나니 한결 부드러워졌다. 저녁을 먹고 약을 또 한 움큼 털어넣으면 일과가 끝난다. 다음날 백혈구 수치를 늘리는 주사를 맞고 퇴원하면 이번 항암도 끝. 3차까지 항암을 마치고 PET, CT와 CT를 통해 치료 중간 평가를 했다. 심장 뒤쪽에 전이된 암이 줄었고 특별히 종양이 더 생긴 곳은 없었다. 약이 들었다는 증거다. 다행이다. 이대로 추가로 3번 더 항암 치료를 하겠다고 주치의는 말했다.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사건 사고가 넘치고 중국과 미국은 싸우고 부동산은 오르고 나라 경제는 덜컥거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저항도 여전히 쩔뚝거리는 듯했다. 이 혼란 속에서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누구인들 다르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인 기형도는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르다고 했다. 그러니 먼지만 털어내면 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메모다. 3차까지 항암을 마치고 난 뒤 검사서에 써있던 말과 뜻이다. 아마도 좌측 대동맥 림프질과 관계된 림프종에 관해됨. 아마도가 완전히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1, 2번 경추 쪽에 보온 림프질은 줄었어. 림프질은 염증, 암 등이 있으며 붓는데 붓기가 줄어든 건 호전됐다는 뜻으로 보인다. 호중구 전가제 채취에 따른 골수 과정 시 이것은 항암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기에 큰 문제가 없다. 미안하다 B세포야. 미안하다 B세포야. 암으로 패는 백혈구들아. 얼마나 너희들을 힘들게 했으면 암세포로 패내 제 몸을 공격했겠니.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 사과할게. 더는 화내지 말아줘. 우린 한 몸이잖아. 다시 잘 살아보자. 우리는 한 생명이잖아. 함부로 했다는 거 인정할게. 더는 화내지 말아줘. 그동안 몰랐어. 너희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무심했지. 너희들의 고통을 비명을 듣지 못했지. 무엇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던 걸까.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다. B세포들아, 암으로 벤에 화를 내고 있는 분신들아, 3번의 항암 끝에 알았어. 너희들과 하야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게. 이제 암세포로 변하지 말고 그냥 원래의 정상 B세포로 있어줘. 있는 그대로 있어줘. 지켜줘. 악수하자. 앞으로 잘할게. 믿어줘. 사랑하는 B세포들아, 우리 함께 가자. 좀 더 살자. 그리고 먼 미래의 어느 햇빛 좋은 날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자. 부탁한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운동삼아 병동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에는 환자의 나이가 적혀 있다. 옆방은 96세, 그 옆방은 80세, 또 옆방은 64세, 27세, 7세 모두 암 환자다. 모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 물론 나아서 말이다. 죽기에는 좋은 날도 적당한 날도 그런 나이도 없다. 다 귀한 생명이다.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뜻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아니다. 이곳은 아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다들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가족 간에 나눌 정도 쌓여있다.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는 친구들도 만나야 한다.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지금 하는 일이 전부이냐 몰두하고만 있었다. 문제는 그게 이곳에서만 보인다는 것이다. 조금 비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하루 생존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다 쓰러졌다.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빨리 일어나 나가자. 생명이 있는 저 바깥으로. 출근을 시도했다. 3차 항암까지의 결과가 좋았어. 회사에 가보았다. 회사로의 복귀는 암 환자에게 큰 과제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누워있느니 나가보자 하는 심정이었다. 치료가 반환점을 넘은 시점에 회사에 복귀해서 과연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뭔가 마음을 살펴보았다. 아직 멍하고 당연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항암제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느낌이다. 머리는 무겁다가 가볍다가 하고 화장실도 자주 들락거린다. 하루 산입 뒤에 물을 마시 신장에 부담을 들어주면서 항암제를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커피는 하루 한 잔만 마시기로 스스로 정했다. 하루 5잔은 마셔도 졸렸던 예전에 비해 카페인이 머리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반짝 시원하게 맑아짐을 느낀다. 19살에 처음 담배를 피웠을 적에 니코틴이 혈관을 파고들 때의 느낌처럼 온몸을 자극했다. 물론 담배는 30살이 된 해야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끊었다. 많은 배려를 받아 힘든 업무는 없다. 출근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최종 치료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게다가 제 발도 잦은 혈압감이다. 잊혀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조직은 조직 자체의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부품 하나 없어지거나 망가져도 금방 대체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 회사가 아닌 개인 존재의 확인이 이번 출구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간호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눈빛만 마주쳐도 힘이 난다. 아무래도 나는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료 선후배의 눈을 마주칠 때면 절로 미소로 바뀐다. 사실 이게 사는 거다. 암에 걸리고 달라졌다. 암에 걸리고 달라졌다. 정확하게는 달라지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삶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았던 것도 아니다. 병이 겨우 결과라면 특히 그렇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병보다 당장 병에 대한 집착부터 고쳐야 했다. 정확히는 자신으로의 과몰입이다. 치병만 생각하면 좋은데 자꾸 죽음까지 떠올린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우울증도 다시 도지는 것 같다. 죽음에 초연해지는 것은 부처나 예수 정도 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자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지배하며 힘도 빠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게 된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 점은 좋지만 때론 자과잉 상태를 넘나들게 되면서 불안이 가중되었다. 나쁜 방향의 나를 시제쯤이다. 거울을 너무 자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못생긴 부유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적당, 적절, 중용이 가장 어렵다. 회사에 잠시 나가는 것도 과몰입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무실에 내 책상에 앉아있으며 밀려오는 일을 처리하느라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자신에 관한 생각도 잠시 놓게 된다. 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대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는다. 부서원, 팀원, 동료 선후배 대화를 하다 보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된다. 타인의 말을 듣게 된다. 타인의 삶도 관찰하게 된다. 나를 잠시 놓게 된다. 명상으로 가능한 일을 일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몰입함에 다른 것은 잊게 된다. 대상을 바꿔가며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에 중독되는 일 없이 그러면서도 개별 대상에 대해 적절히 힘을 분배해 집중하기에 자신도 관계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굴에서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병만 생각한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민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계속 고민하라고 하겠다는 주치의의 말도 떠올랐다. 약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3주마다 항암제를 투여받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다. 그랬다가는 독만 쌓일 것이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이틀 훈련하면 하루는 쉬어야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몸도 회복기가 필요하듯이 정신도 회복기가 필요하다. 몸을 만들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주는 밥과 휴식 중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병 등 고민거리를 덜 생각하기다. 기가 고장나면 부품을 바꾸거나 수리하면 된다. 영화 모털 엔진의 로봇 스트라이커나 알리타 배틀 엔젤의 알리타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브드 팔이라면 암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인간은 수족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간의 물질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나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치유를 위해서는 세포 단위에서부터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동굴을 찾았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을 때 만족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 물려받은 상호 교환과 합일의 과정에서 태어났음에도 항상 혼자를 꿈꿨다. 지나친 자신으로의 몰입이 오히려 병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광장으로 나간다. 햇빛이 내리쬐는 밖으로 나간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파고든다. 병을 얻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잘못을 하나씩 고쳐나간다. 과하면 취한다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군가는 손을 잡아준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폐렴에 걸렸다. 4차 항암을 끝내고 병원 밖을 나온 12월의 어느 날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에 밀려 들어왔다. 얼음 가득한 콜라를 마시는 듯한 짜릿함. 이때 딱 한 번 마스크가 없었는데 그 찰나를 독감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았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항암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주치의의 설명에 독감 예방주사도 맞지 않았었다. 마스크 미착용과 면역력 저하 그리고 독감 백신 미접종이라는 3당 콤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 며칠 뒤 열이 나기 시작해 월요일엔 응급실로 실려갔다. 첫 독감 검사는 음성이 나왔다. 응급실에서 10시간 머물렀다가 퇴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체온이 39도로 넘었다. 두 번째 독감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CT를 찍어보니 가슴 왼쪽 아래에 폐렴까지 보였다. 결국 항생제는 아이비링거 주사로 독감 치료제는 알약으로 동시에 투여받으며 24시간 가까이 응급실에서 보냈다. 병실이 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지 외래로 치료받을지 논의한 끝에 외래로 결정했다. 응급실에서 나올 때 이번에는 마스크도 꼼꼼히 했다. 퇴원할 때 하늘도 바라보지 않았다. 잠깐의 해방감을 즐긴 대가가 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폐렴이었기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 앞에 겸손함이다. 거의 매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무 정신이 없다. 독감 치료제의 효과는 적극적이었다. 열은 떨어졌고 기침도 잦아들었다. 5기로 출근한 회사는 오전에만 근무했다. 동료들과 수다라도 떨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12월 30일 5차 항암을 위해 입원했다. 31일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날에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다. 보통 폐렴이 오면 일주일 정도 항암을 연기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그때까지는 회복할 것 같네요. 그냥 예정대로 하시죠. 주치의가 설명했다. 한 해의 끝과 이듬해의 시작을 모두 병실에서 맞았다. 31일의 항암 치료는 평소보다 늦게 시작돼 결국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서야 끝났다. 폭죽은 소리만 들렸다. 세일은 무감각하게 맞았다. 1월 1일은 병원도 쉬는 관계로 다음날 다시 척수 항암을 했다. 항암 횟수가 늘면서 컨디션 회복은 그와 비례해서 늦어졌다. 간헐적 두통은 약 없이는 버티기 어려웠다. 메시거리는 위는 무스로도 잘 달래지지 않았다. 변비와 설사도 오갔다. 연말연시는 누군가에게는 축복,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다. 세상은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인류 역사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발전했다고 믿는다. 림프종 치료제만 해도 2000년대 이전과 이후는 치료 성적이 확연히 다르다. 표적 항암제 리툭시맘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전후로는 키트루다, CAR-T 등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발전을 지켜보면 새해는 언제나 희망적이다. 복이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병에 걸린 것도 다른 의미에서 복일지 모르겠다. 삶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물론 생존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뺑소니 사고다. 뺑소니 사고다. 암은 그런 것이다. 치고 간 차가 어디로 내뺐는지 알 수 없어 비난할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저 치료만 받아야 하는 상황. 나름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 있다가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갑자기 폭풍이 불더니 어느 절벽에까지 나라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9월의 어느 날 제주에서 혼자 저녁을 먹다 암이라는 통보를 들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시작이 있는 것은 모두 끝이 있다. 마지막 6차 항암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진리다. 처음에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와서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삶은 행복했나 돌이켜보았다. 결론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였다. 그렇게 잘못 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조금 다행스러웠다. 아쉬웠지만 매우 아쉽지는 않았다. 6차 항암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니 CT와 PET-CT로 최종 검사를 한다. 성적표가 좋으면 석 달 뒤에 다시 검사하는 관찰 단계에 들어가고 좋지 않거나 제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든 다음 단계로 간다. 그건 한안 시원하다.